시어머니는 결혼 5주년 기념 파티의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연회장 유리 테이블 위로 이혼 합의 서류를 매몰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성녀의 박씨 집안에 기생하기만 하는 식충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임신한 어린 내연녀의 허리를 태연하게 감싸 안고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릴 줄 알았겠지만 아니요. 저는 태연하게 펜을 들어 서명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신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리고 완벽하게 응징하는 사이다. 참교육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서울 한강의 시원한 강바람이 5성급 호텔의 연회장으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 조명이 최고급 하얀 실크 식탁보가 덮인 고급스러운 테이블 위로 반짝이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테이블마다 갓 수입한 싱싱하고 향긋한 최고급 장미꽃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양가 친척들은 물론 남편 회사의 중요 파트너이자 비즈니스 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박민재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호텔 연회장을 고른 것도 저였고 샥스핀, 전복, 바닷가재 등 최고급 요리로 가득한 코스 메뉴를 기획한 것도 저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깜짝 이벤트를 선사하여 파트너들 앞에서 그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깜짝 이벤트가 결국 저 자신을 향한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음료 테이블 근처 구석에 숨어 연회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박민재는 와인잔을 들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호탕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인 김 여사는 화려한 보석이 박힌 최고급 한복을 입고 목에는 커다란 진주 목걸이를, 손가락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훌륭하고 뛰어난 아들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녀는 박씨 집안이 3대에 걸쳐 덕을 쌓아 민재처럼 큰 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아들이 태어난 것이라고 떠벌렸습니다. 친척들은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그녀를 하늘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그들 중 누구 하나 제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석에 외롭게 서 있는 아내인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씨 집안 친척들의 눈에 저 최하윤이라는 여자는 그저 재능 있는 부잣집 도련님을 물어 팔자를 고친 hun 좋은 고아 출신 기집애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민재의 회사가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탐탁지 않아 하던 태도에서 이제는 대놓고 저를 경멸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그녀는 뼈 있는 말로 저를 찔렀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 앞길을 가로막는 재수 없는 거머리야. 그녀는 촌스러운 제가 대표의 사모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깎아내렸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저를 모질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가 안 생기는 진짜 이유가 아들 민재의 심각한 무정자증과 발기부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유명 비뇨기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한 것도 저였고 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값비싼 보약과 처방전을 몰래 숨겨가며 먹인 것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저를 모욕하도록 가만히 방관만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일을 꽉 깨물고 모든 것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매끼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며 시어머니의 독설을 조용히 감내했습니다. 제가 참고 견딘 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민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파주 외곽의 목재 공장에서 났던 화재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시뻘건 불길 속에서 민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 저를 안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에게 목숨을 빚진 그 순간부터 저는 남은 평생을 다 바쳐 이 은혜를 갚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었습니다. 그 생명의 은인이라는 족쇄 때문에 저는 제 진짜 정체를 기꺼이 숨겼습니다. 박씨 집안 사람들 중 누구도, 심지어 민재조차도 제가 서울에서 첫손에 꼽히는 거대 금융 투자 그룹인
태양그룹의 이사회 의장, 즉 회장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민재가 회사를 차린 수백억 원의 자본금, 그들 가족이 살고 있는 강남의 최고급 저택, 그들이 타고 다니는 럭셔리 수입차들까지. 이 모든 것은 전부 제 지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그의 회사에 자금을 대고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섰습니다. 저는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랐고 성공한 남자의 자신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나의 묵묵한 희생이 따뜻하고 평온한 가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발등을 찍고 제 손으로 호랑이 새끼를 키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키며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멈추고 MC가 무대에 올라 박민재 대표와 사모님의 기념사를 청했습니다. 제가 구석에서 막 걸어 나가려던 찰나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며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 순간 제 심장은 팼는 듯했습니다. 민재는 무대로 올라가지 않고 낯설고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은 채 밖에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새빨간 실크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화장과 거만한 미소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미 꽤 볼록하게 솟아오른 그녀의 배였고 그녀는 자랑하듯 계속해서 한 손으로 그 임신한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웅성거리는 수군거림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양손으로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은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받들어 모신 남자, 제 모든 자본을 쏟아부어 키워준 남자가 이제는 제 결혼기념일 파티 한가운데에 버젓이 배부른 내연녀를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제 시어머니 김 여사는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쏜살같이 지나쳐 유진의 손을 잡고는 꽃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연회장 한가운데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친척들과 파트너분들이 다 모인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박씨 집안의 큰 경사를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안이 드디어 장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예비 며느리가 벌써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유진이라는 아이가 정식으로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구역질 나는 수치심과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어두운 구석에서 벗어나 그들을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또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군중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이 메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박민재, 설명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 민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무관심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내연녀의 허리에서 손을 빼 양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최하윤, 여기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넌 내게 아이 하나 못 낳아줬잖아. 박씨 집안의 대를 끊어먹을 셈이야? 유진이를 봐. 젊고 예쁘고 순종적인 데다 내 핏줄까지 품고 있잖아. 난 큰 회사의 대표야. 내 격에 맞는 아내와 대를 이을 자식이 필요해. 이쯤 됐으니 우리 조용하고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유진이라는 내연녀는 민재의 품에 파고들며 한없이 연약하고 수줍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콧소리를 냈습니다. 하윤 형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에는 죄가 없잖아요. 민재 오빠가 그러는데 형님이랑 사는 건 너무 숨 막힌대요. 형님은 늙고 가난한 데다 애도 못 낳으면서 왜 그렇게 오빠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세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온전한 가정을 가질 수 있게
제발 오빠 좀 놔주세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건조하고 쓰디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주위에 있는 낯익은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큰아버지, 작은 고모, 둘째 이모, 막내 삼촌 등 시댁 식구들. 예전에 돈이 궁하고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제게 찾아와 굽실거리며 눈물로 도움을 구했던 그 인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팔짱을 끼고 서서 제가 철저하게 모욕당하는 꼴을 구경만 할 뿐 단 한 명도 나서서 저를 방어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입술을 삐죽이며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는 버려야지. 쫓겨나는 게 당연한데 뭘 잘했다고 저리 뻣뻣해? 김 여사는 식탁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파란색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오더니 제 눈앞에 유리 테이블 위로 서류를 쾅하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큼지막하게 인쇄된 네 글자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이혼 합의서. 그녀는 양손을 허리에 얹고 금반지로 가득한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삿대질하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똑똑히 봐. 내년이 내 아들이랑 5년을 살면서 우리 집안의 빌부터 내 아들 돈을 쪽쪽 빨아먹고도 손주 하나 못 낳았잖아. 너같이 씨마른 성녀를 데리고 있어봐야 재수만 옴붙지. 오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장 이 서류에 도장 찍어 당장 빈손으로 우리 집에서 짐 싸서 당장 굴러나가. 집, 차, 돈 전부 우리 민재가 피땀 흘려 번 거니까 단 1원 한 푼도 건드릴 생각 마. 저는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내연녀의 의기양양한 얼굴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연회장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극도의 분노가 가슴속에서 폭발하며 지난 5년간의 연약함과 맹목적인 사랑을 모조리 잿더미로 태워버렸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정적이 온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제가 침묵한 것은 굴복해서가 아니라 이 집안의 비열하고 탐욕스럽고 배은망덕한 본질을 뼛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재를 위해 밤을 새워 사업 계획서를 고쳐주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회사가 파트너에게 외면당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비바람을 맞으며 연주를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 주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를 부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회사 계좌로 몰래 송금했던 20억 원의 자금도 떠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에게 제 희생은 그저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 피를 마시고 뼈를 씹어먹고서 이제 와서는 여우 같은 년을 끌어들여 호의호식하겠다고 저를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말없이 서 있자 겁을 먹은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쿵쿵 발을 구르며 더욱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뭘 얼빠진 년처럼 서 있어? 쓸모없는 년아, 당장 서명해. 아니면 내가 경비원 불러서 널 밖으로 내동댕이 쳐줄까? 우리 민재가 고향 내려갈 때 택시비라도 하라고 200만 원이나 양보해줬어. 그거라도 들고 가서 다른 놈이나 알아봐. 민재는 경멸이 가득한 조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망설이지 마. 얌전히 도장 찍으면 격리부장한테 시켜서 1,000만 원 정도는 더 입금해 줄게.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여기서 내 파트너들 앞에서 망신 주며 행패 부리지 마. 저분들은 다 업계 거물들이라 내가 함부로 심기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려. 파트너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크게 웃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굽실거리며 비위를 맞추고 있는 저 거물 파트너들이 사실은 제 태양 그룹사나 계열사들의 대표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그들은 박민재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빈 껍데기 같은 회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 얼굴 없는 회장님, 바로 저를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크 드레스의 주름을 매만지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고통과 원망은 서서히 날카롭고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 옆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연 회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민재의 눈에는 득에양양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승리자가 된 양 목구멍으로 킬킬거리며 웃었고 내연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백기를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기력을 쥐어짜인 사냥감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완벽하게 단단히 착각했습니다. 저는 펜 뚜껑을 열고 이혼 합의서의 마지막 장을 펜 넘겼습니다. 단 한 치의 떨림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없이 저는 서명란에 최하윤이라는 이름 석자를 크고 선명하게 휘갈겼습니다. 서명을 마친 뒤 저는 유리 테이블 위로 펜을 세게 내리쳤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어 민재의 가슴팍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은 흩날리며 그의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허겁지겁 몸을 숙여 서류를 주워 들고 서명을 확인한 뒤 미친 듯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잘했어. 눈치는 있는 년이네. 이제 당장 여기서 썩 꺼져. 내 옷이랑 짐짝들은 내일 도우미 아줌마 시켜서 쓰레기장에 내다 버릴 테니까. 두 번 다시 그 저택에 얼씬거릴 생각 마. 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제 풍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온순하고 인내심 많던 가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제 눈빛이 박씨 집안 사람들의 비열한 얼굴 하나하나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나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기 직전 연회장의 사람들은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그룹 소속인 파트너 대표들은 제가 본격적인 반격 모드에 돌입한 것을 눈치채고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품 핸드백에서 최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고 익숙한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넓은 연회장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동시에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가 날 이 지경까지 몰아붙였으니 내가 피도 눈물도 없이 굴어도 원망하지 마라.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가난하고 불쌍한 척했던 연극은 이제 끝났다. 이제 진짜 여왕이 왕관을 되찾을 시간이다. 저는 핏빛처럼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민재의 얼굴에 정면으로 끼얹었습니다. 끈적한 암적색 액체가 왁스로 번지르르하게 세팅된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새하얀 셔츠를 적시고 비싼 구두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넓은 연회장은 순식간에 소름 끼치는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은 언제 끊겼는지도 몰랐고 모든 시선은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눈에는 무능하고 빌부터 사는 며느리, 버림받고 비참해진 여자였던 저에게 말입니다. 제 시어머니 김 여사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욕을 먹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빌던 고분고분하고 참을성 많던 며느리가 감히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 얼굴에 와인을 끼얹다니요. 유진이라는 내연녀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가식적인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는 손을 들어 얼굴을 쓸어내렸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푸른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이를 뿌득뿌득 갈며 한 발짝 다가서서 제 뺨을 후려치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쓰기도 전에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개의 단검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제 눈빛이 그의 비열한 정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고급스럽지만 가식으로 점철된 이 공간 구석구석에 메아리 치도록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저택, 너희들이 갉아먹고 있는 그 회사, 네가 이 내연녀를 태우고 다니는 그 최고급 세단, 그 모든 게 다 내 돈이다. 너희는 내가 바보 등신인 줄 알았어? 너희가 잘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줄 알아? 나 없이는 너희는 그저 비단 옷을 주워 입은 거지에 불과해.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다가와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삿대질했습니다. 미쳤어? 어디서 미친년이 헛소리 장렬이야. 내 돈이라고? 쥐뿔도 없는 고아 출신으로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 온 년이 땡전 한 푼 없는 주제에 감히 박씨 집안 재산을 내 거라고 우겨? 남편 뺏겨서 질투에 눈이 멀어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민재 역시 코웃음을 치며 흠뻑 젖은 셔츠 자락을 털어냈습니다. 그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하윤, 연기 그만해.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지어내서라도 내 관심 끌고 매달리고 싶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 등신인 줄 알아? 그만해. 내가 쥐어준 돈 받고 조용히 물러날 기회를 줬으면 꺼질 것이지. 경비원 불러서 들개처럼 끌려나가게 만들지 마. 저는 그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썩어빠진 집안을 향해 단 한 방울의 침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태양그룹에서 제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수석 보좌관, 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한 번 울리기가 무섭게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손하고 절도 있는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켜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한 침묵 속에서 저는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비서, 지금 즉시 불사조 작전을 가동해 박민재 회사에 대한 모든 경영권을 회수하고 모든 자금줄을 동결하며 자재 공급 계약을 전면 차단해 인사팀의 지시에서 태양그룹 산하 계열사에 낙하산으로 들어간 박씨 집안 사람들 모조리 해고해. 그리고 내가 박민재와 김 여사 명의로 열어준 가족법인 카드들 오늘 밤 당장 한도 정지시키고 1초라도 지체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짧고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전부터 모든 법적 절차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입꼬리에는 비웃음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얼굴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어설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 근육은 이미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연 회장 바닥에 침을 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떤 길바닥 건달놈한테 전화해서 총극을 벌이는 거야. 태양그룹? 네가 무슨 수로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회장 행세를 해. 아주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그러나 그녀의 의기양양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은 지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연 회장의 공기를 찢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연 회장에 있는 수많은 전화기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전화기도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그가 전화기를 꺼내보니 화면에는 회사 재무이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귓가에 대자마자 득에양양하고 오만했던 민재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하얀 백지장처럼 질려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극도의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미터나 떨어져 있는 제게도 또렷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태양투자그룹에서 투자금 전액 회수를 통보하는 초특급 공문을 보냈고 은행에서는 회사 계좌를 깡그리 동결했습니다. 대형 파트너사들이 일제히 계약 취소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파산했습니다. 정말 끝장났다고요, 대표님. 민재의 손에 들려있던 전화기가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두 눈은 뒤집힐 듯 커졌고 입은 떡 벌어졌으며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를 마주한 사람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태양그룹이. 태양투자가 왜 자금을 빼. 동시에 김 여사의 금장 폰도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녀의 막내딸, 즉 제 시누이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미친 듯이 우는 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갑자기 회사 경비원들이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내 짐을 다 밖으로 내동댕이 쳤어. 태양그룹 회장님 직권으로 당장 날 해고한대. 각 지사에서 일하던 매형, 삼촌, 둘째 이모까지 모조리 다 잘렸어. 우리 지금 한밤중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값비싼 보석 장식 한복이 대리석 바닥에 쓸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핏발이 선 벌건 눈으로 마치 괴물을 보듯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네가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몸을 굽혔고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산처럼 무겁게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존경하는 시어머니. 지난 3년 동안 어머니는 제 돈으로 명품을 사들여 치장하고 동네방네 아들이 돈을 물쓰듯 번다고 자랑하고 다니셨죠. 고작 말단 사원 출신의 쥐뿔도 없는 박민재가 어떻게 1년 만에 회사를 차리고 수백억 대계약을 따낼 수 있었는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이 썩어 빠진 집안을 뒤에서 받쳐주던 진짜 주인이 바로 태양그룹이고 저 최하윤이 그곳의 이사회 의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말은 연회장 한가운데서 터진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비웃고 수군거리던 하객들은 이제 입을 떡 벌린 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재의 뒷배가 되어주기 위해 파견되었던 태양그룹 소속의 파트너 대표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광경은 박씨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 날아든 하늘의 철퇴와 같았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들이 겹겹이 두르고 있던 화려한 허울은 갈기갈기 찢겨나가 싸구려 기생충들의 역겨운 본질만이 적나라하게 남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기고만장했던 내연녀 유진은 이제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목숨 걸고 매달렸던 황금줄이 사실은 텅 빈 깡통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유진의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카드 정지 문자였습니다. 민재가 그녀에게 발급해준 가족 카드가 정지되었고 오늘 오후 그녀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긁었던 결제 내역까지 모조리 승인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민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민재는 완전히 넋을 잃고 붕괴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와 제 드레스 자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장난이지? 지금 그냥 나 혼내주는 거지. 그렇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죽을 죄를 지었어. 이혼 안 할게. 지금 당장 저 여자 내쫓아버릴게. 제발. 태양그룹에 전화해서 내 계좌 좀 다시 열어달라고 해줘. 그 회사는 내 피와 땀이 서린 곳이야. 네가 이렇게 잔인하게 굴 수는 없어. 저는 그의 더러운 손에서 드레스 자락을 거칠게 캐 빼냈습니다. 발밑에 엎드려 있는 자를 내려다보며 제 마음속에는 단 한 톨의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동정심은 이미 그들에 의해 짓밟히고 갈기갈기 찢겨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내려는 냉혹한 채권자의 눈빛뿐이었습니다. 당신의 피와 땀이라고? 저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본금도 내 돈이고 지분도 내 대리인 명의고 고객사들도 다 내 인맥으로 물어다 준 거야. 네가 앉아있던 그 대표 자리조차 내가 세팅해 준 거라고. 내 피와 땀은 밤새워 슬퍼 마시고 내 돈으로 내연녀 데리고 호화 여행 다닌 것밖에 더 있어? 어디서 감히 피와 땀을 운운해? 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는 김 여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박씨 집안의 고귀한 핏줄을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셨죠? 정상에서 진흙탕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 어떤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그 오만함, 억지로 쌓아올린 그 알량한 명예, 그 모든 게 다 당신이 밤낮으로 성렬하고 저주하며 짓밟았던 며느리의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하객이 아니라 검은 양복을 입은 체격 좋고 전문적인 경호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군중을 해치고 제 곁으로 곧장 다가와 철통 같은 호위 대여를 갖췄습니다. 이비서도 두툼한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보고 했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1차적인 법적 조치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을 내리찍는 소리가 단호하고 차갑게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제 등 뒤로는 처절하게 오열하는 박민재, 가슴을 부여잡고 기절해버린 김여사, 어떻게든 도망칠 구멍을 찾는 내연녀 유진, 그리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시나무 떨듯 떠는 박씨 집안 친척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비를 피하던 든든한 우산도, 생명줄도, 그들이 애써 꾸며냈던 가식적인 존엄성마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밤 그 거짓된 제국은 완벽하게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불사조 작전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오늘 밤 그들이 치른 대가는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이자에 불과했습니다. 내일 저는 제 손으로 단 1원 한 푼까지 깡그리 회수하고 그들이 매달리고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마저 모조리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여자의 자비를 짓밟는 것이 곧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을 끊는 짓이라는 걸 뼛속 깊이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최고급 세단의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저는 푹신한 가죽 시트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의 어두운 밤 풍경이 유리창 밖으로 휙휙 지나갔습니다. 피해 숙청은 이제 막 전주곡을 울렸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높이 떠오르고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40층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의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진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그 역겨운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넓고 고요한 공간. 어젯밤 제 인생 최악의 결혼기념일 파티를 끝내고 이곳으로 돌아온 저는 악몽도 뒤척임도 없이 정말 깊고 달콤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잠을 잔 것이 대체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박민재의 아내로 살았던 지난 3년은 옹졸하고 찌질한 남자의 밑빠진 자격지심을 채워주기 위해 저 자신을 억누르고 한없이 작아져야 했던 자발적인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옥은 제 손에 의해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블랙커피를 내렸습니다. 쓴 커피 향이 오히려 머릿속을 놀랍도록 맑게 깨워주었습니다. 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세련된 차콜 그레이 색상의 맞춤형 여성 정장과 하얀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검은색 스틸레토 힐을 골랐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고 날카로운 메이크업은 단호하고 서늘한 제 눈빛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수수한 옷을 입고 주방에 틀어박혀 시어머니 수발이나 들던 순종적인 며느리 하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거울 속의 여자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나설 준비를 마친 태양그룹 회장 최하윤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비서와 강 변호사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체격 좋고 험악한 인상의 경호원 4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두꺼운 서류철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강남의 최고급 저택, 고가의 수입차들, 그리고 민재가 회사에서 빼돌린 자금 내역까지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아든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때 보금자리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철저한 청소를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매끄럽게 도로를 미끄러진 고급 세단은 강남 외곽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 단지에 멈춰섰습니다. 그 저택은 결혼을 앞두고 제가 무려 30억 원을 현찰로 주고 산 제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수입 가죽 소파부터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정원에 심은 장미 덤불 하나까지 모두 제 손으로 직접 골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최고급 안식처를 꾸며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 배신과 미래의 장소로 제 피땀 어린 돈을 빼돌리기 위한 작전 기지로 더럽혀 놓았습니다. 저희 일행의 차가 저택 정문 앞에 멈춰 섰을 때 굳게 닫힌 철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경호원에게 턱짓으로 초인종을 누르라고 지시했습니다. 5분이나 지나서야 가사도우미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경호원들을 본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당당하게 걸어갔고 값비싼 원목으로 된 현관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의 풍경은 그야말로 처참하고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김 여사는 양털 러그 위에 주저앉아 산발을 한 채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동결된 계좌에 은행 고지서 등
종이 쪼가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젯밤 입었던 구겨진 턱시도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 눈밑은 천하게 파였고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거실을 빙빙 돌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구석에서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에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허겁지겁 쑤셔 넣으며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리자 세 사람은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숨이 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막 나쁜 짓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들의 침묵, 눈앞에 닥친 파멸을 마주한 자들의 극도의 공포가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민재였습니다. 그는 시뻘겋게 충혈된 눈을 하고 쉰 목소리로 애원과 분노가 뒤섞인 채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윤아, 여기까지 와서 어쩌자는 거야? 어젯밤 그렇게 난장판을 쳤으면 된 거 아니야? 내 계좌도 다 묶어놓고 우리 친척들도 다 길거리에 나앉게 했잖아. 날 아주 죽일 작정이야? 대체 뭘 더 원하는데? 저는 걸음을 멈추고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거실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감정의 동요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집을 되찾으러 왔어. 개인 짐 싸서 당장 여기서 꺼져. 24시간 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네. 내 눈앞에서 당장 굴러나가. 꺼져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김 여사는 꼬리를 밟힌 뱀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얼굴을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네가 감히 날 쫓아내?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우리 박씨 집안 집이라고. 네가 뭔데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아? 이 독하고 표독스러운 악질 같은 년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저는 넓은 거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하늘이 눈을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의 눈은 확실히 뜨여 있죠. 저는 강 변호사를 쳐다보며 고갯짓을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즉각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서류를 펼치고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김 여사님, 박민재 씨. 본 저택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오직 최하윤이라는 이름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하윤 회장님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된 모든 이체 증빙 자료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집에서 거주하신 것은 전적으로 제 의뢰인의 호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자산 회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으신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실시할 것입니다. 김 여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다 못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치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알 수 없는 말만 웅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민재가 남편이니 제 재산이 당연히 아들의 것, 즉 박씨 집안의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살 때부터 이미 변호사들을 동원해 결혼 전 개인 자산으로 철저히 분리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죠. 그녀의 무식함과 탐욕이 잔혹한 현실이라는 방망이에 호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 사이 유진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캐리어를 끌고 현관 쪽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매서운 눈썰미가 그 천박한 행동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즉시 건장한 2명의 경호원이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캐리어를 낚아채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캐리어가 열리며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명품 시계, 그리고 5만 원권 돈다발들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허겁지겁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손 바로 옆 대리석 바닥을 구두굽으로 톡톡 쳤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히고 칼날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것들 들고 어디 가시게? 이 보석들 다 내가 산 거야. 이 가방들 해외에서 특별 주문한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 핏줄인지도 모를 애를 베고 들어와서 남의 집 물건까지 훔쳐가도 된다고 생각했어? 유진은 눈물이 그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최대한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하윤 형님, 이건 민재 오빠가 저한테 선물로 사준 거예요. 다시 뺏어갈 순 없잖아요. 저 임신 중이에요. 형님이 덕을 쌓지는 못할 망정.
나중에 자식 볼 생각해서라도 태교에 안 좋은 일은 피하셔야죠. 저희 모자를 제발 벼랑 끝으로 몰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덕이라는 단어에 핏대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고 가정을 파탄내고 남이 피땀 흘려 번 돈에 기생해 사는 년이 이제 와서 내게 덕을 논하다니요. 저는 발끝으로 멀리 떨어진 목걸이 케이스를 툭 차버렸습니다. 내 헛소리 들어줄 시간 없어.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내 명의의 가족 카드로 긁은 거야. 박민재는 내 돈으로 널 스폰해준 거고 이제 내가 걷어들일 거니까 넌 이 집에 처음 기어들어 올 때 입었던 그 싸구려 옷까지만 걸치고 당장 나가. 나머지는 싹 다 놔두고. 내연녀가 굴욕을 당하는 꼴을 본 민재는 마지막 남은 알량한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려 들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쳤습니다. 최아윤, 적당히 좀 해. 너 같이 돈 많은 여자가 저깟 물건 몇 개 아쉽다고 배부른 임산부한테까지 이러는 거야? 당장 유진이 물건 돌려줘. 저는 극한의 경멸이 담긴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해 죽겠어? 그럼 내 돈으로 사주든가. 아, 맞다. 넌 돈이 10원 한 장 없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팬티 한 장까지 다 내가 사준 거니까. 민재는 말문이 막혀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밀려오는 수치심에 그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청소는 그 어떤 싹수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를 향해 턱을 까딱였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강 변호사는 헛기침을 한 뒤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앞선 서류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박민재 씨. 어젯밤 태양그룹 재무팀이 귀하의 회사 장부를 야간 특별 감사한 결과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대표이사 직위를 남용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이 돈으로 고급 수입차를 사고 유진 씨가 머무는 최고급 오피스텔을 계약했으며 모친인 김 여사에게 개인 유흥비로 송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10억이라는 숫자와 횡령, 사기라는 단어를 듣자 민재의 무릎이 푹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여사 역시 새된 비명을 지르며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똑똑히 들었지? 너희는 빈손으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10억 원에 대한 반환 소송까지 당할 거야. 차고에 있던 수입차들은 이미 압류팀이 회수해 갔어. 내 내연녀의 오피스텔도 우리 변호사가 가압류 절차를 밟고 있고 내 놈들이 삼킨 내 돈 단 1원까지 피를 토하듯 다 뱉어내게 만들 거다.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로 너희들을 모조리 감방에 쳐넣는 한이 있어도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그제야 김 여사는 뼈저린 공포를 느꼈습니다. 평소에 기고만장하고 표독스럽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와 제 종아리를 꽉 부둥켜 안고는 콧물 눈물을 범벅한 채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윤아,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내 눈이 삐어서 널 구박했어. 제발 민재 좀 살려다오. 우리 집안 좀 살려줘. 10억이라니 우리가 그 큰 돈이 어딨어. 나도 늙었는데 길바닥에 나앉고 우리 아들 감방 가면 난 못 살아. 내가 이렇게 머리 조아려 사죄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다오.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쿵쿵 내쓰며 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악어의 눈물 따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제 다리를 그녀의 팔에서 빼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 할 때, 아들의 내연녀를 보며 희희낙낙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곤 생각 못 하셨습니까?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경호원들에게 이들을 가치 있는 물건 하나 없이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손짓했습니다. 즉시 4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민재와 김 여사, 그리고 유진의 양팔을 붙잡고 현관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악을 쓰고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비싼 한복이 다 찢어진 채 거지꼴로 질질 끌려나갔고
내연녀 유진은 가짜 임신배를 움켜쥔 채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바닥에 흩어진 보석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넋이 나간 듯 허공을 응시하며 뒤늦은 후회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쿵 닫히며 그 비참한 세 인간을 바깥 길거리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빈털터리에 집도 절도, 돈도 명예도 없고 머리 위엔 엄청난 빚더미와 감옥행이라는 끔찍한 미래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짓에 비하면 아주 합당한 형벌이었습니다. 텅 빈 널찍한 거실에 우두커니 선 저는 거짓과 배신의 냄새가 사라진 집안의 공기가 한결 상쾌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1차적인 청소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재산은 회수되었고 악당들은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벽 소송 절차를 위해 장부를 재검토하던 이 비서가 제게 아주 기이한 사실 하나를 보고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바로 파주 목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그 무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바로 민재가 저를 불길 속에서 구해 제가 이 덫에 스스로 발을 들이게 된 그 사건 말입니다. 수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된 제 직감은 그 미심쩍은 돈의 흐름 뒤에 제가 반드시 파헤쳐야 할 소름 끼치도록 구역질 나는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씨 일가가 고급 저택에서 처참하게 쫓겨나는 광경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 저는 다시 최고급 세단에 올라 태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해 진력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도시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를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에게 복수했으니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야 마땅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차갑고 텅 빈 공허함만이 맴돌았습니다. 무너져 버린 결혼 생활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무리에게 내 소중한 청춘을 허비했다는 사실이 지독히도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차는 강남 노른자위 땅에 우뚝 솟은 30층짜리 거대한 통유리 빌딩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곳은 제가 피땀 흘려 맨손으로 일궈낸 금융제국 태양그룹의 심장부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부터 안내 데스크 직원, 그리고 최고 위급 임원들까지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우렁차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넓은 로비를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하고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굽실거릴 필요도 억지로 정체를 숨길 필요도 없는 진정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가죽 의자에 앉자마자 이 비서가 다급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한껏 굳은 표정의 그는 새빨간 서류철을 두 손에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룹 내부 규정상 빨간색 서류철은 극도로 심각하고 긴급한 사안을 의미했습니다. 회장님, 내부 감사팀이 어젯밤 밤을 새워 박민재 대표의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의 모든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습니다. 지난 3년간 그가 법인카드로 쓴 내역, 유령 회사를 세워 빼돌린 회삿돈, 그리고 내연녀 유진과 김 여사에게 몰래 빼돌린 자금까지 모두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이 증거들만으로도 당장 횡령 및 사기죄로 그에게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그 자료들 당장 법무팀에 넘겨.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고소장이 검찰청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해. 내 돈 1원을 꿀꺽했으면 10원으로 토해내게 만들어줄 테니까. 하지만 이 비서는 평소처럼 깍듯이 인사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선 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빨간 서류철 안에서 누렇게 빛이 바랜 은행 거래 내역서 한 장을 꺼내 제 책상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최근 발생한 횡령건은 법적으로 명백합니다만 과거 데이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재무팀이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건 그가 회사를 경영했던 최근 3년 이내의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회장님과 박민재 씨가 정식으로 연인 관계를 시작하기 직전 그달에 일어난 거래입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거래 내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민재가 평소 잘 쓰지 않던 차명 계좌의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오강철이라는 낯선 이름의 계좌로 2번에 걸쳐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송금은 10월 15일 5천만 원. 두 번째는 11월 20일 또다시 5천만 원. 도합 1억 원이었습니다. 쥐뿔도 없던 말단 영업사원이던 민재에게 1억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늘한 눈빛으로 이 비서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계좌 주인이 누군지 알아냈나? 땡전 한 푼 없던 놈이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이런 거액을 보냈지? 대체 이 돈의 출처가 어디야? 이 비서는 애써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 1억 원은 그놈이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오강철이라는 자,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도 친척도 아닙니다. 변두리 지역에서 청부 폭력과 온갖 더러운 짓을 도맡아 하는 도박 중독자이자 전과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회장님.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납덩이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번의 송금 날짜 사이인 11월 18일, 바로 파주 목재 공장에서 끔찍한 화재가 발생했던 날입니다. 회장님께서 목숨을 잃을 뻔했고 박민재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회장님을 구해냈다는 바로 그날 말입니다. 이 비서의 말은 맑은 하늘에 내리꽂힌 벼락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고 종이를 들고 있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소름 끼치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공포 섞인 적막, 3년 전 겨울밤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급 수출용 가구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파주 목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텅 빈 거대한 공장에는 경비원 몇 명뿐이었습니다. 2층 임시 사무실에서 장부를 살피고 있던 그때 갑자기 페인트 창고 쪽에서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성난 불길이 치솟아 공장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고 타는 나무 냄새가 코를 찌르며 기침이 쏟아졌습니다. 당황하여 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불길은 이미 모든 퇴로를 꽉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나무 계단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지붕의 철골 구조물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온도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살갗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방구석으로 물러나 얼굴을 감싸쥔 채 절망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를 참했습니다. 이대로 꼼짝없이 죽는구나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부서지며 짙은 연기를 뚫고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젖은 담요를 제게 씌우고는 저를 꼭 끌어안은 채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내달렸습니다. 공장이 완전히 붕괴하기 직전 우리는 무사히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병원에서 민재의 팔을 보았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배어 나오는 심한 화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하윤 씨만 무사하다면 제 목숨 따윈 어찌 돼도 상관없습니다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여성 CEO의 마음이 속절없이 녹아내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하늘이 나를 지켜주기 위해 제 목숨마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진실한 남자를 보내주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크나큰 생명의 은혜 때문에 저는 제 모든 신분과 지위를 숨기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현모양처가 되어 그를 정성껏 내조하며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종이 한 장이 그 모든 것이 구역질 나는 거짓이었다고 제 뺨을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던 화재, 그의 팔에 남은 화상 자국, 그리고 그토록 달콤했던 헌신적인 사랑의 속삭임들,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비열하고 역겨운 자작극이었던 것입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자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 한 침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 배경을 미리 샅샅이 조사했고 제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채를 끌어다 청부업자에게 돈을 쥐어주고
공장에 불을 지르게 한 뒤 제 목숨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자처럼 등장하여 제 사랑과 감동을 갈취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남편이라 불렀던 자,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보살폈던 자의 진짜 정체는 살인 미수 사건의 극악무도한 주동자였습니다.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니 비서는 황급히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 사안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이혼이나 횡령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박민재와 오강철이 과거 화재 사건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놈은 살인 미수 혐의로 평생 감방에서 썩게 될 겁니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제 눈빛엔 더 이상 충격이나 슬픔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 깊은 곳에서 이글거리는 것은 극한의 분노와 복수심이었습니다. 등에 칼이 꽂힌 여왕의 피 끓는 분노였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내 돈을 빼돌린 것, 외도를 저지르고 내게 불임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만으로도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숨을 담보로 살인 자작극을 벌이고 내 감정을 능멸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였습니다. 당장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그 오강철이라는 놈을 찾아내. 저는 이새로 차가운 명령을 씹어 뱉듯 내렸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눈앞에 끌고 와. 그놈 입으로 직접 그날 밤에 더러운 진실을 토해내는 걸 들어야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새벽부터 이미 저희 정보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비서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오강철은 그 1억 원을 챙긴 뒤 도박 빚에 쫓겨 강원도 깊은 산골로 도망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은신처 좌표를 확보했고 저희 요원들이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일 오후면 이곳으로 압송될 겁니다. 잘했어. 저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서늘한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지하 밀실을 준비해. 그놈이 도착하면 경찰에 넘기기 전에 내가 직접 신문할 거다. 녹음, 문자, 지장 찍힌 자백 진술서까지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낼 거야. 이번엔 박민재를 파산시키는 걸로 끝나지 않아. 내 손으로 직접 그놈의 숨통을 끊어 지옥 밑바닥으로 쳐넣어 줄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발 아래 서울 도심은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들은 마치 빛나는 비단티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알량한 은혜 하나에 기대어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것이 피비린내 나는 덫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순진함과 섣부른 동정심에 대가 치고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저 최아유는 사기당했다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울고만 있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제 반격은 더 잔혹해질 것입니다. 박민재, 김여사, 그리고 내연녀 유진. 그들은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쫓겨난 게 가장 끔찍한 형벌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겠지? 아니, 그건 그저 몸풀기 게임에 불과했어. 진짜 사신의 낯은 이제 막 너희들의 목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니까. 저는 지시를 기다리는 이 비서를 향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진이라는 여자가 다녔다는 산부인과에 당장 사람 보내. 그 여자의 과거 진료 기록, 초음파, 혈액 검사 결과까지 모조리 다 빼와. 살인극까지 꾸며내며 결혼을 사기친 집안인데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태아라고 진짜일 리 없지. 저놈들이 짜놓은 더러운 판의 조각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햇빛 아래 까발려 줄 테니까. 이 비서는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 전력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고 넓은 공간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는 핏빛처럼 붉은 와인을 잔에 따랐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찰랑이는 와인 색깔은 3년 전 그날 밤 타오르던 불길의 색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제가 민재의 얼굴에 끼얹었던 바로 그 색이기도 했죠.
현실은 때론 텔레비전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잔인하고 비상식적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막장극의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할 감독은 바로 저니까요. 태양그룹 본사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밀실. 공기는 칼바람처럼 차가웠고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방 안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강렬한 조명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인 철제 의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는 오강철이라는 남자가 덜덜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쥔 채 그의 검게 그을린 이마에는 콩나물 시루처럼 땀이 맺혀 흘러내렸고 두 눈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강원도의 궁벽한 산골짜기에서 저희 보안팀에게 붙잡혀 야밤에 이곳으로 끌려온 직후였습니다. 제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로 구두굽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비서가 붉은 서류철과 고성능 녹음기를 들고 제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저는 철제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오강철의 맞은편에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3년 전 내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화재의 주범을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오강철은 마른 침을 꿀꺽 삼남더니 바짝 마른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입조차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턱짓을 하자 이 비서는 지체 없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그의 앞 알루미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저는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건조하고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강철, 이 종이에 적힌 숫자들, 낯설지 않지? 박민재의 계좌에서 넘어온 두 번의 입금 내역, 합계 1억 원. 널 쫓는 사채업자들이 밖에서 혈안이 되어 널 찾고 있어. 내가 지금 널 저 문 밖으로 내던지면 오늘 밤 살아서 아침 해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아니면 얌전히 경찰서에 가서 살인 미수로 평생 콩밥을 먹을 텐가? 둘 중 하나 골라. 살인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오강철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미친 듯이 머리를 또쓰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1000번 만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 돈 받고 몹쓸 짓이나 하는 쓰레기입니다요. 3년 전에 그 박민재라는 놈이 절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돈 많은 여장부를 물었는데 눈먼 돈을 뜯어내려면 미녀를 구하는 영웅 연극이 필요하다고 했습죠. 선수금으로 5천만 원을 쥐어주면서 목재소 도면을 주고 기름통을 둘 위치까지 정확히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밤10시 정각에 무조건 불을 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자하고 반듯한 얼굴을 뻔뻔하게 뒤집어 쓰고 있던 악마. 박민재는 치밀하게 초 단위까지 계산하며 재벌가에 입성하기 위해 제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민재가 너한테 뭘 약속했지? 제 목소리가 쇳덩이처럼 단호하게 갈라졌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다 불어. 조금이라도 숨기려 들면 네 목숨은 여기서 끝이야. 오강철은 허둥지둥 가슴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박민재 그놈이 회장님이랑 결혼해서 재산을 싹 다 빼돌리면 저한테 해외로 튀라며 2억 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이 개자식이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덕분에 전 조폭 놈들한테 쫓기며 몇 년을 개처럼 도망 다녔고요. 이 폰 안에 그놈이랑 카페에서 만나 모의했던 문자 내역이랑 돈 받을 때 몰래 녹음해둔 음성 파일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은, 제발 살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이 비서가 즉시 다가가 낡은 핸드폰을 넘겨받고 노트북에 연결해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몇 분 후 끔찍하게도 익숙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굴하면서도 탐욕으로 가득 찬 박민재의 음성.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잘 들어. 페인트 창고 쪽이야.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바로 내게 전화해. 내가 뛰어들어가서 그 여자를 구할 테니까.
무조건 감쪽같이 해. 그 여자가 죽으면 너나 나나 둘 다 철창행이지만 내가 살려내기만 하면 우리 둘 다 인생 역전하는 거야.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사랑을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에게 바쳤다는 뼈아픈 수치심과 폭발할 듯한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눈을 번쩍 뜨고 뺨의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신문 조서가 완성되었고 덜덜 떠는 오강철은 종이마다 서명하고 붉은 지장을 찍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들. 이 정도면 박민재는 교도소 독방에서 평생 뼈를 묻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주리라. 경비팀에게 오강철을 감금하고 경찰에 인계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뒤 저는 다시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왔습니다. 창밖 하늘은 폭풍우를 몰고 올 듯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기록을 확보해 돌아온 이 비서의 표정은 극도의 경멸과 어이없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에 의료 기록표를 올려놓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예상대로 그 집안은 삼류 사기꾼 집단이었습니다. 병원 기록 확인 결과 내연녀 유진은 임신 상태가 아닙니다. 파티장에 차고 온 그 볼록한 배는 실리콘 복대였습니다. 초음파 사진, 산모 수첩 모두 병원 밖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산 위조품입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서늘한 웃음소리가 넓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사악하고 비열한 사기꾼 놈이 제 발로 가짜 임신녀라는 꽃뱀을 물어온 꼴이었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태아를 무기 삼아 저를 이혼으로 몰아넣고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저를 성녀라 모욕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코미디 같은 연극도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위조된 진료 기록 사본하고 내가 3년 동안 숨겨왔던 박민재 본인의 무정자증 진단서를 같이 챙겨서 그들이 쥐어짜고 있는 싸구려 단칸방으로 보내.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짐승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꼴을 감상해야겠어. 그날 오후 도시 외곽의 진흙탕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허름하고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 호화로운 저택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던 김 여사, 박민재, 그리고 내연녀 유진은 이제 5평도 채 안 되는 악취나는 방에 옹기종기 처박혀 있었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그들. 과거 굽실대며 아첨하던 친척들은 박민재가 파산하고 수십억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습니다. 김 여사는 찢어진 장판 위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연신 한숨을 쉬었고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저를 향한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민재는 매탄 눈에 수염이 더부룩한 시체 같은 몰골로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악취와 더위에 인상을 찌푸린 채 실리콘 복대만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끔찍한 상황조차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지옥문이 열리기 직전이라는 것을. 쾅! 허술한 나무문이 박살나며 이 비서와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반지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에 있던 3사람은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비서는 말 한마디 없이 박민재의 얼굴에 의료 기록 서류 뭉치를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똑똑히 읽어보시죠. 멍청한 머저리들. 말을 마친 이 비서는 좁고 음침한 방 안에 섬뜩한 공기만을 남겨둔 채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 들었습니다. 유진의 검사 기록을 훑어내려가던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임신 반응 없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연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정액 검사 결과지. 정자 생존율 0%의 수렴. 원발성 무정자증. 민재의 눈알이 뒤집히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이마엔 핏대가 터질 듯 솟구쳤습니다. 그는 피발선 눈으로 내연녀 유진을 촤 쏘아보았습니다.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친 그는 괴성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날 속여? 임신한 게 아니라고? 그 배 다 가짜 복대라고? 나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임신했다고. 생쇼를 하면서 본처까지 쫓아내게 만들어? 난 무정자증이야. 3년 전부터 불임이었다고. 네가 무슨 수로 내 애를 배. 이 미친년아. 머리채를 잡힌 유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악을 쓰며 민재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몸싸움 와중에 가짜 임신 복대가 툭 떨어져 나가며 그녀의 훌쭉한 배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표독스럽고 천박하게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속였다. 어쩔래? 내 놈이 잘 나가는 대기업 대표인 줄 알았지. 돈 많고 집도 차도 있는 줄 알았다고. 알고 보니 마누라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기생하는 식충이 새끼가. 네가 고자 새끼라서 기죽어 있길래 내가 임신한 척 연기 좀 해줬다. 그래야 내 알량한 남자 자존심이 세워질 거 아냐. 그래야 네가 내 쇼핑값이라도 대줄 거 아니냐고. 이제 빈털털이 된 주제에 무슨 염치로 나한테 큰 소리야. 다툼 소리에 놀라 바닥에 서류를 주워든 김 여사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나 애타게 기다리던 장손, 며느리를 모욕하고 내쫓을 구실이었던 그 장손이 사실은 징그러운 실리콘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게다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무정자증 불임 환자고 정작 착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 하유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 잔인한 현실은 김 여사의 헛된 자만심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유진의 뺨을 미친 듯이 후려갈겼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 사기꾼 같은 년. 내 년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우리 아들을 망쳤다고 다 잃었어. 널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테다. 새 인간.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사기꾼의 배신자인 남편. 꽃뱀 내연녀. 이 셋은 비좁은 단칸방에서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으며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재는 유진을 때리고 유진은 김 여사를 핥히고 김 여사는 민재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우며 극도로 역겨운 광경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알량했던 체면과 가식은 산산조각 났고 시궁창보다 못한 바닥 인생들의 바락만이 남았습니다. 결국 유진은 재빨리 굴러다니던 싸구려 옷 몇 벌을 가방에 쑤셔 넣고는 쏜살같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히고 피멍이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통곡하는 민재와 김 여사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가짜 점토 덩어리를 차지하려다 스스로 황금 밥그릇을 걷어찬 셈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는 물론 그토록 끈끈한 척했던 거짓된 가족에마저 완벽하게 박살났습니다. 이 비서가 현장에서 녹화된 그 개싸움 영상을 제게 보냈을 때 저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렸을 뿐입니다. 아주 합당한 결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일 법의 심판이라는 최후의 쇠망치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 놓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천루의 유리창 틈새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바깥의 음산한 날씨는 마치 지난 3년간의 위선과 찌꺼기들을 모조리 씻어낼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태양그룹 최상층 회장실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화차를 홀짝였습니다. 향긋한 차향기가 머리를 맑고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재가 회사 돈을 횡령한 내역서부터 살인 미수 방화 사건에 대한 오광철의 지장이 찍힌 진술서까지 모든 증거 자료는 오늘 아침 일찍 제 변호인단을 통해 경찰청에 접수되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빠져나갈 틈이 없는 법입니다. 박민재의 제삿날이 밝았습니다. 그때 이 비서가 짜증과 긴장이 교차하는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1층 로비가 소란스럽습니다. 박민재가 안내 데스크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보안팀이 내쫓으려 했지만 길을 쓰고 회장님을 뵙겠다며 난동을 피웁니다. 자기 손에 선대 회장님, 즉 회장님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관련된 1급 기밀 문서가 있다며 협박 중입니다. 회장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그 서류를 언론에 뿌려 최 씨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겠다는데 그냥 경찰을 불러서 끌어낼까요? 저는 흑단나무 책상 위에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돌아가신 내 아버지, 벼랑 끝에 몰린 그 쓰레기가 감히 내 아버지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든다고? 그놈의 비열함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작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나를 협박할 수 있다고 믿는 꼴이라니. 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경찰 부를 필요 없어. 보안팀 시켜서 이 위로 끌고 올라와 궁지에 몰린 똥개가 묶이기 직전에 어떻게 지저대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고. 2층 전체를 통제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오늘 그놈 인생의 관짝에 내 손으로 직접 못을 박아줄 테니까. 이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5분 뒤 두꺼운 참나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민재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들어와 고급 양털 러그 위로 패대기 쳤습니다. 그의 꼴은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구겨지고 쉰내가 진동하는 옷, 며칠은 못 씻은 듯한 몰골, 충혈되어 사막에 파인 두 눈에는 핏발이 섰고 떡진 머리가 얼굴 반쪽을 덮고 있었습니다. 한때 왁스를 발라 넘기고 당당한 척하던 그 대표님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더러운 거지 꼴이었습니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낡고 다른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가슴팍에 소중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기와 분노, 극도의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회장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권력을 상징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벌레 한 마리를 내려다보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최하윤, 네가 날 속였어. 아주 제대로 뒤통수를 쳤어. 민재가 쇳소리가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같은 년. 신분을 숨기고 함정을 파서 날 벼랑 끝으로 몰았잖아. 계좌를 얼리고 우리 엄마를 쫓아내고 내 가족들을 박살냈지. 게다가 그 빌어먹을 산부인과 검사지를 그 단칸방에 보내? 날 무정자증 고자 새끼라고 유진이한테 모욕당하게 만들어? 아주 즐겁냐? 통쾌해서 미치겠지? 저는 곧장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 다리로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눈앞에 섰습니다. 뾰족한 구두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그의 고막을 때릴 때마다 그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속였다고? 내가 널 바람피우게 만들었나? 내가 내 놈한테 회사 돈을 횡령해서 딴 여자 스폰해주라고 시켰어? 내가 너한테 집구석에 와서 널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하는 아내를 모욕하라고 등 떠밀었어? 아니 박민재, 널 지옥으로 끌고 간 건 내 그 탐욕스럽고 비열하고 천박한 본성 그 자체야. 난 그저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장막을 걷어내고 생명의 은인인 줄 알았던 악마의 진짜 민낯을 똑똑히 보았을 뿐이지. 아, 참. 그 알량한 생명의 은인 타이틀도 결국 내 피로 사들인 거였지. 피로 사들였다는 말에 민재의 온몸이 감전된 듯 심하게 움찔했습니다. 잿빛으로 변한 그의 얼굴, 서류 봉투를 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약점을 잡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특유의 고집으로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누런 서류 봉투를 쾅 소리가 나도록 유리 테이블 위로 내리쳤습니다. 침묵을 깨는 파열음. 그는 서류를 가리키며 찢어질 듯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너무 까불지 마. 넌 뭐 대단히 고귀하고 깨끗한 줄 알아? 너희 집안도 나만큼이나 구린내 진동하잖아. 똑똑히 봐. 이거 내 애비가 10년 전에 직접 진두지휘했던 강남 남부지역 재개발 프로젝트 서류야. 여기서 니네 회사가 불법으로 보상금 깎고 강제 철거해서 수십 가구를 길바닥에 나앉게 한 증거가 다 들어있어. 그중에 억울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지. 민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협적으로 눈을 치켜떴습니다. 창고 정리하다 우연히 이걸 주웠지. 부적 삼아 간직해 오길 잘했어. 지금 당장 고소 취하해. 당장 그 저택 돌려주고 내 회사 다시 살려내. 안 그러면 이 서류들 메이저 언론사들에 싹 다 돌려버릴 테니까. 인터넷에 다 까발려서 태양그룹이고 최씨 집안이고 다 박살 내줄게. 그때 가면 너도 나처럼 비참하게 바닥을 기게 될 거다. 민재는 긴 말을 쏟아낸 후 씩씩거리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공포에 질려 당황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무너져 내리며 비밀을 지켜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철저하게 박살났습니다. 저는 당황하지도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버러지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누런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몇 장을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허공에 툭 놓아버렸습니다. 종이 쪼가리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려 민재의 구두코 앞에 어지럽게 널브러졌습니다. 저는 맑고 차가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그가 억지로 뒤집어 쓴 얄팍한 자신감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박민재, 넌 진짜 불쌍한 등신이야. 내 눈엔 내가 3살 먹은 어린애로 보이니? 고작 이런 휴지 조각 몇 장으로 수십조 원을 굴리는 태양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내 그 경이로운 무식함은 창조주가 남긴 걸작품 수준이네. 민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뭐라고? 내 애비 명예가 똥칠을 당해도 안 무섭다는 거야?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겁에 질려 파들파들 떨고 있는 그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또박또박 칼날처럼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10년 전 재개발 프로젝트 당시에 분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직후에 우리 아버지는 직접 책임을 지고 모든 주민들에게 실제 가치의 3배가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셨어. 잘못된 서류들은 정부 감사실에 자진 납세했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까지 완납했다고. 감사 결과서, 주민들의 보상금 수령 합의서 전부 국가기록원에 투명하게 남아있어. 민재의 낯빛이 잿더미처럼 사그라드는 것을 보며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창고에서 훔쳐온 그 낡은 이면지 쪼가리들, 법적 효력 따위 일도 없는 쓰레기야. 언론에 보내고 싶어? 맘대로 해봐. 10년 전에 이미 합법적이고 깔끔하게 다 끝난 사건을 뒷북치며 들고 가는 널 보고 기자들이 배꼽 잡고 비웃어 줄 테니까. 고작 이딴 쓰레기 봉투로 대기업 회장을 협박해? 넌 진짜 계란으로 바위 치다 못해 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민재의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다리가 풀린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마지막 구명조끼가 너무나 잔인하게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의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비참하게 변명할 여지조차 없이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무능하고 멍청한 데다 비열하기까지 한 그의 마지막 수작은 그저 우스꽝스러운 총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저의 진짜 징벌은 고작 비웃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결정타는 지금부터 떨어집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적을 찢어발기는 거친 사이렌 소리는 민재의 요동치는 심장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번쩍 고개를 들고 경악에 찬 눈으로 창밖을 보더니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찰을 불렀어? 날 기어이 감방에 쳐넣겠다는 거야? 침을 질질 흘리며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재킷의 옷깃을 다듬었습니다. 위풍당당하고 서늘한 아우라가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고작 이딴 휴지 조각으로 협박한 죄로 경찰을 부른 게 아니야. 3년 전에 피빚을 청산하려고 불렀지. 내가 겨우 바람피운 증거나 횡령액만 찾은 줄 알았어? 아니, 오강철을 잡아다 이 건물 지하에 앉혀놨지. 그놈이 싹 다 불었어. 내 놈이 조폭한테 빌린 1억 원, 목재소에 불을 지르게 한 사주 내역, 문자, 녹음 파일,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넘어갔어. 오강철이라는 이름 3글자의 민재는 정수리에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멱 따위는 돼지처럼 처절한 비명을 지른 그는 바닥을 기어와 제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혀 피가 배어 나오고 양털 너그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윤아,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짐승 새끼야. 쓰레기야. 그래도 우리 3년이나 부부로 살았잖아. 그 정을 봐서라도 제발 목숨만은 살려줘. 살인 미수로 날 감방에 넣으면
난 거기서 죽어. 우리 엄마는 늙었는데 내가 갇히면 돌아가실 거야. 평생 내 발밑에서 개처럼 소처럼 일할게. 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정으로 다리를 팽 걷어차 그를 멀리 뒹굴게 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파충류의 눈물이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3년의 정. 지난 3년간 넌 내 피를 빨아먹고 날 기만하고 내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지. 오강철을 시켜 불을 지르게 했을 때 넌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나? 가짜 임신한 년을 끌고 와 이혼을 종용할 때 넌 정을 생각했어? 내 돈을 빼돌려 내 어미한테 줄 때 정을 생각했냐고.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해? 너무 늦었어. 내 불임 진단서 따위가 내 그 썩어 문드러진 인성이라는 암덩어리를 고쳐주진 못해.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복을 갖춰 입은 경찰관 4명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형사는 검찰의 붉은 직인이 찍힌 긴급 체포 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비서가 바닥에 웅크려 있는 민재를 가리켰습니다. 형사님, 저기 있는 자가 피의자 박민재입니다. 형사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영장을 낭독했습니다. 박민재 씨, 살인 미수, 사기 및 막대한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협조하십시오. 반항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겠습니다. 2명의 형사가 다가가 민재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 서늘한 금속의 감촉은 그의 자유로운 삶에 영원한 사망 선고를 내리는 마침표와 같았습니다. 민재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와 콧물, 눈물이 뒤범벅된 그의 얼굴은 극도로 비참하고 추악했습니다. 그는 경찰들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회장실부터 엘리베이터까지 이어지는 복도 내내 그는 제 이름을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저주와 통곡, 애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십 명의 태양그룹 직원들, 한때 회장님의 남편이라 불렸던 자가 미친 개처럼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눈에는 오직 극도의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유리 창가에 말없이 서서 뒷짐을 진 채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태양그룹 정문을 빠져나가는 경찰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때마침 쏟아지기 시작한 가랑비 속으로 차는 매섭게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쓰레기가 치워졌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죗값에 맞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갑고 신선한 비냄새를 느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 만근의 바위가 마침내 산산이 부서져 내린 듯한 완벽한 해방감. 더 이상 억울할 것도 고통받을 것도 억지로 가난한 척하며 참아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돈을 되찾고 명예를 되찾았으며 무엇보다 최하윤이라는 제 진짜 자아를 되찾았습니다. 경찰 호송차가 태양그룹 본사에서 박민재를 압송해 간 지 3개월 후 마침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었고 눈부신 햇살이 법원 앞에 넓은 광장을 비추며 폭풍우 같았던 지난날의 우울함을 모두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흠잡을 데 없이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였습니다. 이 비서와 태양그룹 최고위 법무팀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늦가을의 호수처럼 고요했고 더 이상의 원망도 슬픔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인과응보의 당연한 결말을 목격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뿐입니다. 아침 8시 정각 판사들이 입장했고 법정 안에 모두가 엄숙하게 일어섰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후 커다란 나무 문이 열리고 교도관 2명의 호의를 받으며 박민재가 피고인석으로 들어섰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 겨우 3개월 만에 그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에 광대뼈가 하얗게 튀어나왔고 짧게 깎은 머리 아래로
주름진 이마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헐렁한 옥색 수의를 입고 비틀거리며 걷는 그의 두 손은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한때 번뜩이던 교활함이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텅 빈 절망과 후회만이 남은 멍한 동공뿐이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우연히 제 눈과 마주치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온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방청석 한 구석에는 김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도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낡아빠진 셔츠를 입고 반백이 된 산발한 머리를 늘어뜨린 채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렁주렁 고통의 골이 파여 있었습니다. 금쪽 같던 아들이 수갑을 차고 피고인석에 선 모습을 보자 그녀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숙한 법정에 울려 퍼지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 그것은 처절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3년 전 아들의 악행을 부추기고 착한 며느리를 짓밟았던 장본인. 이제와 흘리는 늦은 눈물 따위가 모자무즈에 추악한 죄악을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15억 원에 달하는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유령 회사를 세운 행위부터 가장 끔찍한 범죄인 1억 원을 주고 오강철을 매수해 목재 공장의 방화를 저지른 살인 미수 사건까지 명백한 단어 하나하나가 박민재의 더러운 민낯을 낱낱이 벗겨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살인극을 연출하여 결혼을 사기친 악랄한 계획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은행 내역, 문자, 청부 금액을 흥정하는 녹음 파일, 오강철의 자백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철벽 같은 증거 앞에서 민재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석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은 채 알 수 없는 사과의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선처를 구하고 합의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저의 침묵은 그를 향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통쾌하게 웃지도 독서를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완벽하게 무관심한 시선. 제 목숨을 걸고 룰렛 게임을 했던 그 악마에게 제 마음의 문은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숨막히는 재판 끝에 마침내 판사가 판사봉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재의 범행은 극히 치밀하고 비열하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하려 한 살인 미수의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여 사회 경제적 질서를 크게 어지럽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박민재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횡령으로 징역 12년, 살인 미수죄로 징역 8년, 도합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횡령금 15억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공범 오강철에게는 살인 미수 방조 및 실행의 대가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봉이 쾅쾅쾅 내리쳐지며 박민재 인생의 완벽한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20년의 징역형. 그는 남은 청춘과 미래, 자유를 차가운 철창 안에서 영원히 묻어야만 할 것입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호송차로 끌고 갈 때 김 여사는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 법원 마당에서 혼절해 버렸습니다. 과거 굽실거리던 친척 중 그 누구도 그녀를 부축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엮일까 두려워 이미 모두가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재판 이후 그 배신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여사의 전 재산은 압류되어 강제 집행되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낡은 단칸방에서마저 쫓겨났습니다. 아들 자랑에 입이 마를 날이 없던 오만한 여자는 이제 수도권 외곽의 쓰레기장을 뒤지며 폐지를 줍는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가끔 고급 주택가를 지나며 단란한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는 한때 금쪽 같은 보물이자 헌신적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탐욕과 악독함이 스스로 모든 것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녀는 여생을 끔찍한 고독과 굶주림, 후회 속에서 연명해야 할 것입니다. 실리콘 복대로 거짓 임신 행세를 하며 사기를 쳤던 내연녀 유진의 결말도 비참했습니다. 그날 좁은 방에서 도망친 후 그녀는 얼마 남지 않은 보석들을 챙겨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피할 수 없는 법. 그녀는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남은 돈을 싹 다 털리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채를 쓴 그녀는
빚쟁이들의 살해 협박에 시달리며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 빈민촌에 처박혀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 거짓을 일삼은 자는 결국 타인의 거짓에 잡아먹히는 법. 너무나도 공평한 결말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맑게 갠 하늘 아래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직접 차를 몰아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수목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 아버지가 영면하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새하얀 국화꽃 다발을 차가운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아버지의 사진에 묻은 먼지를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는 여전히 자애롭고 인자하셨습니다. 바람결이 머리칼을 스치는 것을 느끼며 한참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저를 상처 입히고 아버지가 일궈낸 평생의 업적을 훔치려 했던 쓰레기들, 모두가 합당한 죗값을 치렀습니다. 저는 참아내고 용서하고 베풀면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아버지. 잘못된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는 악당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걸요. 저는 한때 나약했고 가짜 은혜에 눈이 멀었었죠. 하지만 이제 완전히 깨어났어요. 두 번 다시 그 누구도 제 자존심을 짓밟게 두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더 당당하고 강하게 살아가며 태양그룹을 키워나갈게요. 아버지가 하늘에서도 늘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요.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다정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숨을 깊이 들이마시자 과거의 모든 원망과 억울함이 바람을 타고 완전히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썩어 빠진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며 제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찌꺼기 같은 남자 하나와 거짓으로 점철된 쓰레기 같은 가족을 치워버렸을 뿐입니다. 제가 얻은 것은 완벽한 자유이자 사람을 보는 안목이라는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하윤이라는 제 인생 최고의 버전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으며 서울 한복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노을에 반사된 고층 빌딩들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양그룹 최상층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 창가에 서서 와인잔을 든 채 발밑에 찬란한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게는 기댈 수 있는 가짜 어깨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장식품에 불과한 사모님이라는 호칭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운명을 짊어진 권력자이자 태양그룹의 회장, 최하윤입니다. 여자의 진정한 평온함은 돈 많고 다정한 남자를 고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온은 명석한 두뇌,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숨 때는 쥐고 놓을 때는 미련 없이 놓아버릴 수 있는 강인한 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의 하늘은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펼쳐질 제 삶의 새로운 페이지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공지능 보이스를 통해 이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삶의 귀중한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의 설정과 인물들은 모두 각색된 창작물입니다. 이 사연이 주는 핵심 교훈은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독립과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나약함 때문에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선량함에는 날카로움이 동반되어야 하며 관용은 올바른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악의 씨앗을 뿌린 자는 반드시 파멸의 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열한 술수로 남을 해치는 자는 조만간 법과 인과응보의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의미 있는 삶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